저희가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예측은 했었잖아요.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점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네. 11월 달에는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이제 조정이 와가지고 마르시가 됐어. 말이 시가 됐죠. 좀 안타까운 마음. 다음 주에 그럼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까요? 이 조정 이후에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왔죠. 예. 네, 그럼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이게 이번 주 내내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조정은 매수야라고 했는데 이게 컨센이 좀 바뀌는 게 시장에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분위기 바뀌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우스 분들이나 달라졌어요. 조금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 예. 봐야 되고 이제 AI 거품론도 나오는데 AI 거품론이 올 들어 이제 세 번째입니다. 4월달에 딥시크 공포가 왔을 때 예. AI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맞아라는 공포가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7월달, 8월달 오픈 AI 샘 올트먼이 또 AI 거품론을 언급하면서 또 한 번 나왔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이제 이번은 지난번처럼 좀 구체적인 뭐 캐펙스에 가져간 투자라든지 혹은 실적이 못 따라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이 종목도 집중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포화를 맞는다라는 부분이고 좀 전에 이제 잘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APEC이 끝나면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끝이 나면서 애매했다. 그렇지만 일단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이슈로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실적이 사실 나빴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발표한 종목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다 괜찮았어요. 네, 다 괜찮았는데 해석이 이제 조금 불분명했고 또 하나는 그 셧다운 영향이 이제 점차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그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차트를 먼저 하나만 보고 시작을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준비해왔던 그 차트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달러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로 지금 강세로 이게 갔죠. 100까지 갔어요. 네, 달러 네. 인덱스가 100을 육박할 정도로 이제 강세로 갔고 위에 보시면 나스닥 꺾였고 비트코인 꺾였고 금도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나머지 투자 자산들이 다 꺾였는데 꺾였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달러 강세 그리고 저 달러 강세 이면에는 미국의 단기 금리가 급등했던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최근에 은행에 그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러 가신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미국도 사실 지금 최근에 단기 금리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인데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뭐냐라고 좀 봤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지금 현재 셧다운 영향으로 미국의 세수는 유입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바깥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 TGA 통장, 우리로 치면 개인 당좌 예금 같은 월급 통장이죠. 들어와서 이제 지출하는 통장인데 지출을 못 하고 쌓여만 가니까 지금 재무부 TGA 통장에 역대급으로 달러가 쌓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달러가 바깥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러가 재무 통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서 단기 자금 경색 국면에 온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단기 자금 금리가 갑자기 확 뛰어버렸고 이제 이런 환경이 뭔가 금융시장에 좀 기분 나쁜 영향을 좀 미쳤죠. 이거 이러다가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은 이제 우려감이지만 어쨌든 단기 금리 급등이 정시를 크게 압박한 거는 맞다. 그래서 지금은 AI 거품론도 일부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함께 셧다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영향이 금융시장에 투영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먼저 지금 뉴욕 증시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근데 글로벌 증시에 다 영향을 주니까요. 셧다운이 결국에는 장기화될 것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FOMC 이후까지 올 줄 몰랐고 FOMC 이후에 왔는데 최장기가 됐고 그리고 이 정도면 둘이 해결하지 않을까 양당이 그랬는데 어제 또 민주당이 하원 원내대표가 안 한다 그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잖아요. 그리고 코인 시장부터 해갖고 나스닥까지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셧다운 해소되면은 조금 나아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조정은 사실 AI 거품론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간은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부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AI 거품론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셧다운 현상도 마무리될 수 있는 최소한 그 국면이 좀 보였을 때
이번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지난주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셧다운이 당장은 생각보다 증시 충격을 안 줬다. 원래는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면 나스닥이나 다우 기준을 빵빵 보면 터지잖아요, 한 원래. 2%에서 예. 5%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혀 없었죠. 이유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최장기간 셧다운을 겪었기 때문에 별일이 없더라. 금융시장에 그게 거기에 이제 좀 주안점을 뒀는데 대신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셧다운이 만약 그 최장 기간을 갱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갱신이 돼버렸죠. 예상보다 길어졌다. 길어졌죠. 그러니까 설마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겠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예. 특히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국면이 금융시장 압박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조정을 보면서 이거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큰데 언제 끝나지라는 시점은 아마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거나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면 조정은 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주말에 그런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뭐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기만 해도 시장은 아마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뉘앙스가 중요한데 예, 사실 지금도 바로 타결이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저도좀 본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화책을 발언만 해도 아마 증시는 제가 볼 때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양쪽 모두 다 전혀 강대강으로 가죠. 강대강으로 갈 의사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여기에 이제 피로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셧다운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AI 거품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오픈 AI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픈 AI가 미국에서 보증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말실수를 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샘 올트먼이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저는 그거 되게 잘못 남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긁어부스럼 아닐까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해명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로 시장의 반응이 좋지가 않거든요. 안 좋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도 사실 샘 올트먼의 발언으로 AI 거품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샘 올트먼이 했던 얘기는 내가 말한 것은 AI 거품론이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까지 AI 뛰어드는 게 문제였다라는 발언으로 되돌려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어쨌든 샘 올트먼이 지금 머스크에 이어서 지금 이제 가장 그 발언을 조심해야 될 인사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장모의 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잘못된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사실 그 민간 기업에 대한 구매 비용을 보증해 준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트럼프 정권에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밀어붙여서 되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지.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결국 증시에 자꾸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는 형국이고 특히 이제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에 지금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오픈 AI가 AI 거품론도 만들었고 9월달에 들어와서 AI 확장론도 만들었거든요. 오픈 AI가 브로드컴, 오픈 AI가 AMD가, 오픈 AI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AI 확장론으로 9월, 10월 완전히 밀어붙였는데 예. 결국은 거품론도 확장론도 지금 계속해서 오픈 AI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리스키하죠. 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증시 전체가 좌우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오픈 AI가 뭔가 진짜 삐끗거리는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증시의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AI 거품론 그러는데 그거를 전조 증상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렇죠. 있죠. 어떤 식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2, 3주 전에 보여줬던 그 머니머니에서 보여줬던 차트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여줬던 차트가 캐펙스 투자가 이제 자본주의 기술이 우상향으로 오다가 네. 7월 달, 8월 달 그 AI 거품론이 났던 그 시기에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 올라오던 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품론이 나왔던 그 시기에 캐펙스 투자는 본격적으로 늘었다. 시설 투자를 늘렸다. 늘렸다라는 거고 그건 아마 이제 과정으로 본다면 분석에서 직관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의 섹터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보내다가 꺾이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줄어드는 시점이 뭔가 이제 이상한 시점이 전조증상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이렇게 올라가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꺾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과 기술주 그리고 기술주 내에서도 AI 섹터에 들어가는 캐펙 투자가 완전히 지금 벌어져 있고 특히 7월달, 8월달 시장, 9월달부터 오히려 더 급등했다라는 부분은 예. 시장의 AI 확장론을 불러일으킬 만큼 좀 강력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일단 줄어드는 시점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놓고 시장이 이제 뭔가 좀 성장 동력이 다해가나라는 전조 증상이 하나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보통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보면 거의 한 분기를 땡겼거든요. 한 분기씩을 이번 분기 실적은 이만큼이고 다음 분기는 이만큼입니다 했을 때 그만큼 이번 분기에 바로 다 땡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는 했지만 한 분기로 땡길 만큼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두 번째는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적 좋았는데 다음 분기에는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 이제 두 번째 전조 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거품론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거품론은 일부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AI 너무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그냥 다 AI. 네, 다 AI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 갖다 붙였던 섹터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따라오는 건 괜찮은데 네. 사실 실적과 괴리감이 큰 종목들도 많거든요. 섹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반드시 거품론이 맞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영향을 원래 걔네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셧다운도 걔네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한데 이제 걔네가 재채기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는 식으로 항상 갔는데 요걸 무시하고 우리가 좀 최근에 잘 갔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본토는 지금 1%대 내리는데 우리는 2, 3% 내리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좀 더 그 집약적으로 나올 확률은 높겠죠. 이제 그 단기적으로 급등한 예. 종목들 내에서는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외국인 그 수급 구조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이미 한 달 정도 전부터 SK 하이닉스는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매도를 하다 처음에는 워낙 단기간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덧 그 지금 SK 하이닉스만 1,4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8조 원 가까이 8조 원 이제 넘어설 수 있는데 그 정도 매도를 했는데 네. 한 80% 정도가 SK 하이닉스 한 종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것도 있죠. 불안하면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대장주인데 대장주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가 몰렸다는 것은 걱정스럽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주도주에 이 정도 매도 물량이 외국인들 몰렸는데 안 내려간 경우도 처음입니다. 보통 이 정도 매도를 하면 한 20, 30% 정도는 쉽게 내려갔거든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일부 하이닉스 조정받지만 사실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조정폭이.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만큼 던졌는데 6,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했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그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왜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많아졌냐라고 했을 때 ETF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ETF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생기면서 손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펀드들의 비중 조절이나 포트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ETF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갑자기 장 초반에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것은 100% 프로그램 물량 때문이거든요. 네. ETF랑 저는 프로그램 물량 때문이라는데 이 두 개가 겹쳤을 때는 그냥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더 확대됐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저 정도 매도를 했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맞을까라는 부분. 예를 들면 주식은 매도를 했지만 뭐 예를 들면 ETF나 파생 상품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외국인 그 보유 물량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해지를 했다는 거죠. 해지를 했을 수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좀 의심되는 부분은 홍콩에 우리가 FX. 그 ETF 2배짜리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신상품 때 매수를 해야 될 건데 그럼 그쪽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 쪽에 그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외국계 자금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가 많이 매도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홍콩 쪽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쌤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지션 변화는 없는데 다만 우리
지금 그러면 외국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그동안 견인했던 건 외국인이고요. 맞잖아요. 외국인이 그리고 최근에 팔고 있어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 외국인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아까는 뭐 콜옵션 오늘은 좀 매수를 하긴 하던데 어떻게 지금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볼 때는? 지난번에 저희가 선물이 만계약 이상 들어오거나 네. 옵션이 같은 포지션으로 100억 이상 들어왔을 때 매수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매수도 네. 강한데 이번에 이제 좀 기분 나빴던 그 콜옵션 매도가 200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네. 하루에. 그러면 200억이면 단기 추세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 매도니까 하방 쪽으로 이제 포지션 잡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콜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데 보면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럼 콜 매도했던 금액 상당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음.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된다. 네. 크지 않더라도 콜옵션이 한 매가 들어올 때까지는 외국인 하방으로 본다. 근데 좀 다양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전략을 짜더라도 풋을 매수할 수도 있고 콜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적어도 한 주, 두 주는 형성시킬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예. 풋옵션을 매수하고 그보다는 좀 기간이 짧을 때는 오히려 혹은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콜옵션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풋 매수가 아니라 콜옵션 매도이기 때문에 조정가는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상보다는 대신에 가격 조정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방향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포지션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코피 7,500. 아니, 아니 웃겨서 묻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근거는 있을 겁니다. PBR 아마 2배 산정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자마자 저는 그냥 PBR 2배가 이 정도 가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걸 지를까 그랬는데 하이닉스 100만 원 이후에 이거 나오니까 좀 얘기가 많잖아요. 현실성을 생각하고 질렀다고 보세요? 이제 아마 그냥 이론적인 산출 가격 그쵸. 그리고 아마 이제 오버슈팅을 감안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번 찍기를 기대하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밸류를 평가할 때는 뭐 펀더멘탈이든 기술적이든 어느 정도 순치 산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한다면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을 얘기하는 걸로 그쵸. 봐야 되는 거고 네. 기술적으로 보면 오버슈팅 가격이 있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한번 찍을 수는 있다. 유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데 그럼 뭐 오버슈팅 나고 빵빵 가면은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2005년도 6년도에 굴뚝주들이 어떻게 오버슈팅 되는지를 봤잖아요. 5만 원, 6만 원 하는 종목들이 뭐 포스코를 예를 들면 5만 원, 6만 원 하는 애들이 25만 원 가서 결국에는 75만 원 찍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러면 맞냐라고 했더니 그 75만 원을 정말 순식간에 찍고 내려오는 거지. 그때 유지가 되는 건 어땠어요? 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대비를 해보시면 제가 볼 때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3만 원, 4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때? 네, 그때 5만 원, 6만 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5만 원을 갔어요. 그러면 5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그때까지도 못 들고 가죠. 5배가 올랐을 때 매도를 그쵸.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제 기억에 그때 25만 원을 찍고 석 달간 조정받았거든요. 아. 석 달간 조정받는데 조정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 한 15%, 20% 정도 석 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대부분 다 매도를 하셨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 석 달 딱 조정받고 76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그러니까 그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 포스코가 얼마냐면요. 28만 원이에요. 29만 원.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2005년도에 오버슈팅을 70몇만 원을 갔다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100만 원 사실은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오버슈팅은 갈 수 있는 수치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D램 가격 나오는 건 DDR4 가격이랑 DDR5 현물 가격 물론 이거는 현물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는 아니죠. 현물가인데 현물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작년에 1.4달러, 5달러 가다 지금 8.4달러, 5달러 왔잖아요. 5배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 가격을 적용해서 진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이닉스 100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네. 100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지가 될 거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겠죠. 다만 항상 제가 유동성 장세에서 얘기하지만 마지막 1년 혹은 3개월 때 그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는 불꽃은 앞에 몇 년치 올랐던 거에 그거만큼 오릅니다. 그 3개월이.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까지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계속 우리는 고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첫 번째 할 거고요.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제가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점이나 저점은 절대 거기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영역이지 예. 그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점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영역이지 거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권역에서 내가 가진 물량의 한 70% 정도를 매도를 분할을 해서 매도를 했다면 굉장히 잘하고 성공하신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거지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저점에서 못 삽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영역이지.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로 대응하고 분할로 정리하는 거를 내가 가진 물량의 70% 정도를 고점이 아니라 고점권역에서 매도를 했다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점은 물린 사람만 알고 보유한 사람이요. 네. 절대 저점에서 살 수 있다. 그거는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면 어렵죠. 고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스쳐가는 자리지. 저 아는 사람이 그 예전에 에코프로인가 포스코를 하여튼 고점에서 잘 던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갖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 마침 돈이 필요했대요. 어쩔 수 없이 팔면서 자기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억울해서 팔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냥 사람의 타이밍이었구나 그 생각을 들었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맞을 거죠. 예. 아마 그럴 거고 예전에 이제 증권 회사들의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정말 보유를 많이 해서 정말 고점에서 파신 분은 어떻게 파셨냐?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뭐 일신상에 구속당한 상태이신 분들이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최고 수익률을 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공매던 증권사에서 그분이 6개월 뒤에 나오셔가지고 계좌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런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기도 있잖아요. 그 저기 코인 하는 분들이 반강제로 매도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갔다 왔더니 완전히 떼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얘기의 요지는 고점과 저점을 너무 예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과 손실에서는 좀 대비를 그러니까 즉시 대응인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 항상 분할 대응을 원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게 물타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 우리가 매집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억을 사고 싶어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5번은 최소한 나눕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정말 내가 사고 싶을 때도 한번 사고 그다음에 내가 보는 지표에 의해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기술적 펀더멘탈 밸류에 해당되는 가격대도 한번 사고 이렇게 네. 사면 충분히 본인이 납득하지만 물론 저점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생각하는 저점 권역에서 매수는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인 목표가에서 5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또 5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펀더멘탈 가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보면 밸류를 오버슈팅 가격 빼고 계산하면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거기서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시고 스트레스 일단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매도할 거냐라는 스트레스가 진입할 때보다 더 크거든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분할로 하십시오. 분할. 예. 그리고 지금 고민이 주도 섹터들의 낙폭이 진행되는 게 좀 고민이 큰 거잖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좋다 그래갖고 샀는데 얘가 주도주르고 얘가 1등이라고 샀는데 얘 내년에 되게 잘 된다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내가 사니까 왜 내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받는 기대감도 또 올라와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적이든 뭐든 간에 그런 기대감이 좀 언제쯤 올라올까에 대한 시기적으로 너무 딱 잘라서 못 논해도 올라오긴 하겠죠.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좋은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도주가 그 조정 갖고 빠질 때 주도주는 덜 빠진다. 아닙니다. 주도주는 더 빠집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착각하시는데 왜냐면 주도주는 많은 매집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빠질 때 차익 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하락할 때 덜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할 때 더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지금은 차익 매물이 들어온다 당연히 더 빠집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주도주는 장기 물량이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거쳐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상승할 때 더 크게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적어도 내 포트 70% 이상은 주도주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같으면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 전력기계 특히 이게 조정을 받으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소에 알기 어려워요. 근데 조정을 받고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외국인들 정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단 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장이 조정을 받을 때 급락할 때 명확하게 어디를 방어하고 어디를 버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이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팔란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AI 모멘텀을 받더라도 실적 기반보다 모멘텀 오르는 종목도 다 빠지잖아요. 거기다는 푸까지 오히려 그 같이 풋 옵션을 같이 추가를 해버리잖아요. 버리 형님이.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주도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매도 못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대비하면서 지금 수급을 보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쪽과 외국인들이 방어를 못해서 버리는 쪽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보통은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그걸 보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디를 사고 파는지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조정받을 때 확인하는 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저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코스피가 4,200 찍고선 지금 뭐 3,900, 3,800 몇씩 가도 사실 우리가 옛날 생각 못 하는 거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400이었거든요. 코스닥은 몇 달 전에도 80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800이에요. 오른 게 없는데 왜 코스닥은 같이 3%가 내리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은 야, 이쯤 되면 한번 순환매를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넉 달째 하고 있는데 안 넣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됐어요. 기대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뭐니 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그 증시 국면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소육이 좋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수익이 좋고 지금은 성장주 내에서도 기술주가 가장 다양수익이 좋고 이거는 90년대 이후로 거의 한 35년 넘게 평균치로 계약하는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죠. 금리 인하 시기에 주도주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환매를 기대해서 AI가 잠깐 조정받을 때 화장품이나 소비재로 넘어갔다. 재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AI 조정받을 때 AI를 조정받을 때 샀었어야 되잖아요. 예. 역시 4월 달도 그랬고 7월 달도 그랬고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해서 올라오는 애들은 아무리 많이 비싸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 PR 이런 거 보십시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실적이 따라 올라오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돼. 이게 AI가 맞을까라는 학장론을 가지고 올랐던 애들이 PR 50배, 60배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걸 가려내고 핵심적인 주도주에 이번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전략. 예. 만약에 AI 주도주가 조정을 받아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 소비재나 필소비재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 그렇게 잠깐 옮겨갔잖아요. 옮겨가잖아요. 화장품 오르잖아요. 화장품 그게 왜 올랐을까요? 저는 90% 이상 공매도 한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거든요. 그 물량들에 의해서 올랐을 거라 보고 시세 연속성이 있을까? 공매도 하면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단기계에는 급등을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시세는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공매도 한매에 의해 매집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뚝 떨어지는.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는 조정받는 주도주가 주도주인 거지. 조정 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은 역으로 얘기하면 주도주가 아니다. 그거는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되면 바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죠. 여기서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그 최근에 바닥 형성했던 자동차나 이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완전히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증시가 꺾이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아봐 필수 소비재로 가봐야 그냥 손실이 덜 난다는 거지 수익이 나지 않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들이 꺾인다, 그럼 현금화 시키는 게 더 유리하죠. 딴 쪽 가서 계속 손실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해야 된다. 언제까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의 특징이다. 그럼 금리 인하가 내년 1분기에 마무리된다고 보면 내년 1분기까지 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1분기가 지나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금리 동결 위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어야 되는 경기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흥청망청으로 가면 그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순환매 장세.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급등한 장세. 그때가 오는 거죠. 마지막 불꽃인가요? 그때가 오면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지나야 이제 그 금리 인하 끝나는 시기 이후를 봐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마지막에 코스닥은 적어도 내년 1분기 중후반 넘어가서 그 순환매도 그때부터는 그게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예. 아직은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섹터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예요. 반도체는 오늘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지금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웃으면서 아니 그렇게 5, 6만 원대는 안 보고 있다가 왜 지금 이게 잘 샀다고 했어요. 어제 산 저는 누가 샀다 그러면은 뭐라 그런 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잘 사긴 했는데 아니 5, 6만 원대는 뭐 하고 왜 지금 들어왔냐니까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전화 와가지고 친구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뭐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제일 걱정은 이제 바이오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고 오늘도 좀 버티긴 하는데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마 이제 그 제약과 바이오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구분해야죠. 있습니다. 예, 구분할 필요가 있고, 바이오텍과 전통제약사를 나누자는 네, 거죠?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원래는 예. 이제 전통 제약사들은 사실 지금 그 상품 관세나 약간 인하 문제가 없었다면 굉장히 급등했어야 될 시기인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 힘을 못 썼죠. 네. 근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 미국 쪽에 주가 흐름을 보면 암젠이나 이런 종목 잘 가요. 급등하거든요. 네. 근데 일랄릴리도 잘 가요. 약가 인하에 대한 카피 제품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할 정도로 차트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에서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실적 종목으로 봐도 되고 그런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로 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은 그럼 가능하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수급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럼 적어도 바이오 종목은 중소형주 장세, 러셀 2000 장세가 되어야 때 강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대형주 장세니까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 그때 정도는 지나야 바이오도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다. 제약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나 제약은 관세에서 최악의 그 섹터거든요. 최악의 섹터는 이제 마무리 국면이잖아요. 이때는 바닥론으로 중장기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방금 자동차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동차가 조금 부릉부릉했어요. 부릉부릉했다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2만 원일 때는 못 사잖아요.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2만 원일 때 손이 잘 안 나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손이 안 나갑니다. 저도 그 얘기했다가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뭐 사라 팔아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언급했다가 욕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28, 9만 원 되니까 30만 원 기대감으로 그때 들어갔다가 요번에 또 싹 많이들 좀 그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접근은 저희가 사실 9월 달에 이미 그 말씀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했었죠. 예, 추석 전에. 바닥론으로 이제 에이펙이 전으로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다만 분할로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모멘텀이 크게 나올 건데 제가 첫 번째 그 모멘텀을 따라잡지 말고 한 템포 기다리라고 그때 표현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올 때는 자동차나 제약 바이오는 거의 공매도 한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등은 거의 공매도 한매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한매에 의한 반등은 아주 가파르죠. 그러니까 급락이나 급등은 전부 다 손절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손절 물량에서 나올 때 급한데 그게 시세 영수증에 있겠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닥은 확인이 되었지만 상승 각도 전환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닥 그 작년 11월 달에 확인하고 거의 5, 6개월을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왔잖아요. 예. 제약 그 자동차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로 바닥론을 가지고 분할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 대신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많이 받으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배당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론에 지금 외국인의 심리로 보면 바닥이 잡혀 있고 배당이 연 6% 배당 그 현금 배당에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하면 한 8%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을 매입하고 싶을 건데 이제 바닥론이 형성된 지금 시점이면 아마 이번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나면 외국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배당을 노리고 접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이죠. 장기 보유 물량으로 들어오는데 배당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그러면 11월 달에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일부러 모멘텀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지금은 공매도 한매가 끝나고 어느 정도 그 급한 물량이 정리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수급 공배. 그러면 당연히 빠지겠죠. 빠지는데 외국인들은 이번에 자동차는 바닥권에서 중장기 물량들을 좀 매집을 해야 돼. 근데 이게 12월 달에 배당은 현대차는 배당은 굉장히 크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4%가 넘잖아요. 분명히 그 전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 일부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우리도 그냥 일부 그때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와 같이 따라다니는 개인 투자자들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좀 오르다가 또 이래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힘들어해. 그래도 이샤연이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샤연지는 긍정적으로 얘기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공매도함에서 급등이 올 것이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급등이 왔고 대신에 시세 연속성은 없을 것 같다. 아직은 매집 물량이 들어오는 교차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매도 한매 위에 급등했다가 수급 공백에 의해서 조금 눌릴 건데 테슬라의 그 차량 인도 대수와 실적이 매출액이 늘어났던 우리가 얘기했던 매출액이 늘어났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업황이 부진으로 가다가 바닥을 짚고 돌아서는 것은 EP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액이 늘어나야 된다. EPS는 구조조정을 하든 사람을 줄이든 맞출 수 있지만 결국은 매출액이 늘어나야지만 그 섹터 자체의 바닥론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매출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닥론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론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제가 바닥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하게 매수해가지고 당장 수익 날까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추가 매수, 밀리면 추가 매수. 대신 저점이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점권에 최대한 보태. 근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요 정도 되면 조금 사보고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혹은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전에 바닥이 엄청 길 때 사람들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때 제가 추천한 방법이 매월 그냥 월급 받으시는 날 삼성전자 무조건 얼마씩 사십시오. 라는 적립식을 말씀드렸거든요. 적금 붙듯이. 적금 붙듯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번 주 끝났고요. 지금 뭐 장 끝난 거 보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막 되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 코스피가 3,953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876. 코스닥이 낙폭이 오히려 지금 더 컸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같고 다음 주는 어떤 변수를 좀 바라보는 게 좋을지. 어쨌든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정의 마무리 정도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이 예를 들어서 뭐 해결되진 않지만 민주당과 공화 내에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유화적인 부분이 나왔다라는 정도만 와도 시장은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나왔을 때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은 사실 9월달 확장력 너무 지나쳤거든요. 하다못해 뭐 건설, 기기에 뭐 발전까지 모든 게 다 AI로 들어왔는데 실적이 가는 종목을 추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면 AI에 관련된 종목은 외국인 수급과 실적이 들어온 쪽으로 딱 편집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약 바이오, 2차 전지는 바닥론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모아가겠다는 생각.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